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제 이름은 순이이고 올해 72살입니다. 고향은 김해이지만 몇 년 전부터 큰딸 서연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이제는 밥만 잘 먹고 손주가 착하게 자라주면 더 바랄 게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늙음이 아니라 내 자식이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정확히 1년 전 서연이가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몇 마디만 들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무서워. 저는 우비를 어깨에 걸치고 거의 1km를 뛰어 큰 길로 나가 딸 집으로 가는 차를 탔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고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아픔은 피가 나는 상처가 아니라 함께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제 사위 이름은 진혁이고 30이 넘었으며 수출입 회사의 총무팀장입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깔끔하고 말도 부드러워서 딸을 잘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알 수 없는 법이죠. 집에 도착해 아직 아무것도 묻지 못했는데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배를 안고 눈을 치켜뜨며 거실 한가운데서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제 아이는 남자애예요. 서연 씨는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아들 낳는 사람이 이 집에 남을 수 있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제 딸은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인데 배를 움켜쥔 채 계단에 서서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안으로 들어가 아직 말도 꺼내지 못했는데 시어머니인 옥심 씨가 바로 말했습니다. 딱 맞춰 오셨네요. 딸한테 말하세요. 딸 낳으면 여기 남을 생각하지 말라고. 난 손자만 필요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우리 손주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차별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고개만 젖힐 뿐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집 규칙이에요. 싫으면 알아서 나가세요. 저는 서연을 바라보고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싸늘했습니다. 엄마랑 가자.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서연이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진혁이 나타나 그 여자 초음파 사진을 들고 말했습니다. 아들입니다. 3달 반 확정이에요. 당신은? 아직 모른다면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리고 몸이 시릴 정도로 추웠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배를 움켜쥐고 힘겹게 저를 따라왔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그 여자는 우산을 쓰고 여전히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태교 잘하세요. 아이 잃고 누구 탓하지 말고요. 저는 멈춰서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70이 넘도록 그런 말투로 내게 말한 사람은 없었어. 그리고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날 밤 저는 딸을 품에 안고 작은 하숙집 바닥에 누웠습니다. 딸은 온몸을 떨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감히 울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울면 딸이 무너질까 두려웠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딸의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에겐 엄마가 있고
손주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저는 일찍 일어나 서연에게 따뜻한 고기죽을 끓여주었습니다. 딸은 먹을 힘도 없어 벽에 기대 앉아 두 눈이 초점 없이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먹어야 힘이 나. 오늘 우리 법원에 가야 해. 딸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법원요? 엄마? 이혼하러 가는 거야? 딸은 멍하니 아직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엄마, 난 아직 그런 생각 못 했어요.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지만 그 집은 우리 생각 안 해. 더는 쫓겨나기만 기다릴 수 없어. 우리가 직접 나와야 해.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널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이지 않아. 널 아끼는 사람은 아들 낳는 사람만 남는다는 엄마 조건을 내세우지 않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모욕이야. 딸은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그냥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다 울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일 거라고. 우리는 전주중구법원에 갔습니다. 가는 길에 서연은 조용히 배를 안고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날 밤 준비한 서류, 혼인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을 챙겼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는 직원이 서연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비슷한 분들 많이 봤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남편의 배신과 내연녀 임신이 비슷한 분들 많아요가 되었을까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이렇게 흔할 수 있나요? 일주일도 안 되어 소환장이 왔고 진혁은 법정에 오지 않고 동의서에만 서명했습니다. 설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빼앗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기억할 필요 없어. 남겨둘 필요도 없어. 그날 밤 우리는 시골 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에 얼룩진 벽과 밤새 덜컹거리는 선풍기 소리가 있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을 위해 책상을 닦고 모기장을 치고 베개를 깔아주었습니다. 딸은 멍하니 지붕을 바라보다가 저를 소름 끼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딸을 낳으면 어떡해? 저는 딸의 배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다 우리 피부치야. 우리는 남처럼 우리 아이 버리지 않아. 우리가 낳고 우리가 키울 거야. 엄마가 있잖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딸 마음속에는 시댁의 저주 같은 말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그 다음 주, 저는 몰래 모아둔 돈을 챙기고 서연의 머리카락과 소변 샘플을 들고 목포로 태아 성별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런 행동이 도리에 어긋난다는 걸 알지만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선택하려는 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받은 결과는 3일 후였다. 남자아이였다. 나는 병원 벤치에 앉아 손이 떨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세상에 남자아이라니. 정씨 집안의 장손이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는 친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할머니에게 저주받고 사회 전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나는 서연이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이는 많이 약해져 있었다.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밤이면 자주 놀라 깬다. 나는 그저 조용히 더 세심하게 돌봤다.
매일 아침 족발죽을 끓이고 저녁마다 아이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나는 안다. 아이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으려면 내가 아버지의 목까지 해야 한다는 걸. 어느 날 점심, 내가 마당에서 아기 옷을 말리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동네 주민센터 직원이었다. 서연 씨 어머니시죠? 누군가가 출생 후 양육권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냈어요. 전 남편이요. 나는 몸이 굳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나 역시 손자를 배신자에게 넘길 수 없다. 그날 이후 나는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10시였다. 나는 손주에게 입힐 털옷을 뜨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서연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달려가 보니 아이가 배를 움켜쥐고 땀을 비오듯 흘리며 창백해져 있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 아마 피가 나는 것 같아. 나는 놀라서 아이를 부축하며 소리쳤다. 이웃 여러분. 제발 택시 좀 불러주세요. 제 딸이 조산할 것 같아요. 착한 이웃이 차를 몰고 우리 모녀를 군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가는 길에 나는 서연을 품에 안고 지난달부터 준비해둔 작은 신생아 가방을 꼭 쥐고 입으로는 계속 하늘에 기도했다. 도착하자 의사가 얼굴을 찌푸렸다. 자궁경부가 일찍 열렸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바로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나는 기계적으로 서명을 했다. 손이 떨려 이름도 잘못 썼다. 서연은 조기 진통으로 수술실로 옮겨졌다. 나는 밖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계속 중얼거렸다. 하느님, 부처님,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모든 짐을 질 테니 아이만 무사하면 돼요. 4시간 뒤 의사가 나왔다. 축하합니다. 남자아이입니다. 하지만 미숙아라 특별히 관찰해야 해요. 나는 기뻐서 거의 쓰러질 뻔했다. 눈물이 흐렸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의사의 확인을 들으니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회복실로 뛰어들어가 헐떡이며 누워있는 서연을 봤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얘야, 정말 잘했다. 아기가 아주 잘생겼어.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두 번째 분노가 몰려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복도에 서 있다가 진혁을 봤다. 그는 하얀 셔츠를 입고 보라색 꽃다발을 들고 얼굴은 냉랭했다. 그 뒤에는 효진, 그 여자가 있었다. 이제 배도 불렀지만 더 영악하고 뻔뻔해 보였다. 진혁이 다가왔다. 내 아들이 태어났다고 들었어? 나는 병실문 앞을 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누가 당신 아들이에요? 내 아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진혁은 비웃듯 웃었다. 내가 아이를 볼 권리가 있어?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가 피를 흘리며 경련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아이 엄마가 혼자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이제 와서 자기 아이라고? 효진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서연 씨가 진짜 아들을 낳았다는 증거 있어요? 서류 있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출생증명서 사본을 꺼내 그녀 얼굴 앞에 내밀었다. 보고 싶어? 하지만 봤으면 기억해. 이건 내 아이지. 당신들 장난감 아니야. 그녀는 얼굴이 붉어져 꽃다발을 바닥에 내리쳤다. 서연이 소리에 눈을 떠서 바라봤다. 진혁은 방으로 들어와 아무 말도 없이 인큐베이터에 누워있는 아기만 쳐다봤다. 그는 서연을 향해 냉정하게 말했다. 검체를 채취하게 해줘.
내가 데려가서 키울 거야. 우리 엄마도 동의했어. 나는 뛰어들어 그와 인큐베이터 사이를 막았다. 내 아이를 데려가려면 내 시체를 밟고 가. 진혁은 멈칫했고 효진이 그의 팔을 잡아 끌며 중얼거렸다. 그만해요. 여기서 이러다 망신만 당해. 나는 소리쳤다. 다시는 몰래 우리 아이 건드리려 하지 마. 다음에 또 오면 경찰 부를 거야. 진혁은 나를 잠시 바라봤다. 그 눈빛에 잠깐 후회가 스쳤지만 곧 돌아서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아기를 내버려 두고 갔다. 그날 오후 나는 서연 옆에 앉아 한 숟가락씩 죽을 먹여주고 있었다. 서연이 갑자기 물었다. 엄마, 왜 그 사람이 왔어? 나는 대답했다. 아이를 빼앗으러 온 거야. 서연은 담요를 꼭 쥐고 멍한 눈빛으로 말했다. 무서워. 그 사람들이 내 아이를 빼앗아 갈까 봐.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그런 짓 못하게 할 거야. 그날 밤 나는 양육권 전면 소송 신청서를 썼다.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분명히 알았다. 심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유일하게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벽이라는 걸.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날 이후 바로 양육권 전면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딸의 산후조리도 하면서 각종 확인 서류를 구하러 뛰어다니며 단 1초도 쉬지 않았다. 내 평생 단 한 가지만 두려웠다. 이 아이가 정시 집안에 넘어가 독단적인 할머니와 배신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것. 소송장을 보낸 지 이틀 만에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았다. 진혁 쪽도 양육권 신청서를 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신청서에 이렇게 썼다. 나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가족도 완벽해서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다. 더 나은 미래? 그가 우리 손주를 빼앗으려 한다고? 그가 저지른 모든 짓을 두고도? 재판날, 서연은 낡은 인부복을 입고 아직 몸이 약해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나는 딸을 부축해 들어갔다. 진혁은 이미 와 있었다. 셔츠는 빳빳하고 한 번도 내 딸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 옆에는 전용 변호사, 책상엔 서류가 가득했다. 나는 딸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사실만 말해. 법원은 원고, 진혁에게 양육권을 요구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매끄럽게 말했다. 전 아내가 산후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감정 통제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안정적으로 돌봄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서연의 차례가 되어 발언할 때 그녀는 일어서서 여전히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단호했다. 저는 인정합니다. 울기도 했고 무너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아이를 때린 적 없고 굶긴 적도 없습니다. 병원에 쓰러져 누워있을 때 제 곁엔 엄마만 있었어요. 아이의 친아버지는 애인과 놀러 다니고 있었죠. 저는 그런 사람이 제 아이 인생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정안은 조용해졌다. 나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 DNA 검사 결과지와 태아 성별을 확인한 초음파지를 꺼내 법정에 제출하며 분명히 말했다. 제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야 시댁이 나타났습니다. 그전엔 비바람 속에 저와 아이를 집에서 내쫓고는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어요. 진혁 쪽 변호사가 반박했다. 아들을 낳는 것이 시댁이 관심을 갖는 합법적 이유입니다. 나는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관심이요? 애인을 집에 데려와 같이 살고 아내를 내쫓아 바닥에서 재우는 게 관심인가요? 그게 관심입니까?
그때 갑자기 누군가 법정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효진이었다. 그녀는 몸에 딱 붙는 드레스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멍한 눈빛이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했다. 효진은 법정 한가운데에 서서 힘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제 뱃속 아이는 진혁 씨의 아이가 아닙니다. 진혁이 눈을 부릅뜨고 날카롭게 말했다. 너 미쳤어? 효진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저는 진혁 씨를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진혁 씨가 착한 사람이라 혹시 낳으면 받아줄까 생각했는데 이제 더는 아이가 거짓 속에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법정이 술렁거렸다. 서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고 나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재판을 잠정 중단하고 3일 후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늦은 밤, 서연이 방에서 나에게 물었다. 엄마, 만약 그 사람이 양육비를 준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바로 대답했다. 돈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돈 한 푼이라도 아빠 노릇을 사게 해선 안 된다. 3일 후 법원은 선고했다. 서연이 아이를 완전히 양육할 권리를 갖고 진혁은 엄마의 동의 없이는 접근할 수 없다. 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법원을 나섰다. 길 건너편에 진혁이 혼자 서서 서류에 있는 아이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이제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 나는 안다. 양육권을 이긴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서연의 시어머니였던 옥심은 동네에서 미신을 잘 믿기로 유명하고 의사보다 무당을 더 믿는다. 나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법이 부족하다면 미신으로 미신을 다스리겠다. 나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젊을 때 친구였던 준호를 찾아갔다. 지금은 가짜 점쟁이로 일한다. 춘호야, 한 번만 도와줘. 그 집에 들어가서 풍수 좀 본 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점만 쳐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도 않았다. 뭐라고 점칠까? 나는 속삭였다. 그 집에 곧 업보가 닥칠 거라고. 임신한 여자가 집주인과 궁합이 안 맞으니 내쫓지 않으면 대가 끊길 거라고 해. 3일 후 춘호가 옥심네 문을 두드리고 음기가 세다고 일부러 말한다. 옥심은 춘호를 귀하게 여기며 바로 집 안으로 들였다. 30분 동안 부적을 그리고 맥을 짚는 척하다가 춘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집에 임신한 여자가 있죠? 조심하세요. 집주인과 궁합이 안 맞아요. 이 아이를 두면 이 집은 망하고 큰 화를 입을 겁니다. 나는 두 집 건너서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오후 나는 사람을 시켜 옥심네 집에 익명편지를 보냈다. 효진 뱃속 아이는 진혁의 아이가 아니니 확실히 물어봐라. 옥심은 혼란에 빠졌다. 병원에 가서 효진에게 다시 초음파를 하라고 강요했다. 효진은 기계가 낡고 의사가 바뀌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옥심은 속지 않았다. 옥심은 진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저 여자 산부인과에서 유전자 검사해. 난 못 믿겠다. 진혁이 반박했다. 엄마, 그런 거 믿지 마.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나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계속 소문을 퍼뜨렸다. 시장에 다니는 할머니 2명을 고용해 각기 한마디씩 하게 했다. 어머, 저 여자 임신 몇 달인데 배가 저렇게 작아?
가짜 임신해서 시집 가려는 거 아니래? 성냥 한 계피만으로도 그 집은 불타버릴 것이다. 일주일 후, 효진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언니가 한 거야? 서연은 무슨 말인지 몰라 나에게 전화를 넘겼다. 나는 단 한마디만 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업보가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이제 옥심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다.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임신했다더니 입덧도 없네. 진짜 가짜일 수도 있겠다. 진혁은 가운데 끼어 누구 편도 들지 못했다. 그는 몰래 서연을 만나 넌지시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면 고칠 수 있을까? 나는 웃음이 나왔다. 딸에게 말했다. 용서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임신한 채 바닥에 누워있는데 그들이 널 욕하던 장면을 절대 잊지 못해. 그날 밤 나는 문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첫 단계는 끝났어. 남은 건 하늘에 맡기자.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서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어느 이른 아침, 내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진혁이 몰래 집 앞에 나타났다. 눈밑이 퀭하고 구겨진 셔츠에 챙이 내려간 모자를 들고 있었다. 주위를 살피며 도둑처럼 문을 두드렸다. 나는 문을 조금 열고 차갑게 말했다. 여기 왜 왔어? 이 집은 남을 받지 않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저 좀 잠깐만 들여보내주세요. 아무 짓도 안 할게요. 저는 그냥 아이 머리카락 조금만 얻어가서 검사하고 싶어요.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확실히 뭘? 아이가 산소호흡기에 누워있을 때는 확실히 알고 싶지도 않았잖아. 지금 저 여자 임신도 가짜일지 모른다니까 놀란 거지? 그는 말이 없었다. 잠든 서연과 손주가 있는 침실을 바라보았다. 나는 문을 닫고 앞을 막았다. 이미 말했잖아. 내 손주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려면 먼저 내 시체를 밟고 지나가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길로 가겠다고 했다. 나는 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걸 알았다. 다음 날, 나는 손주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머리카락과 혈액 샘플을 채취해 두 번째로 DNA 검사를 맡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과지를 두 부 만들었다.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 진짜 결과, 진혁이 친부가 맞다. 가짜 결과, 혈연 관계 없음. 나는 진짜를 깊은 서랍에 숨기고 가짜는 진혁 어머니 집으로 곧장 보냈다. 아버지란 칸이 비어있는 출생신고서도 함께 붙였다. 사흘 후 효진이 한밤중에 진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창문 너머로 몰래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오빠가 확실하다고 했잖아. 왜 출생신고서에 오빠 이름이 없어? 진혁은 소리쳤다. 나도 지금 미치겠다. 다시 검사 받을 거야. 효진은 울먹였다. 혹시 그 애가 진짜 오빠 아이가 아닌 거 아니야? 다음 날, 진혁은 하루 종일 사라졌다. 저녁에 돌아와 그는 남자친구의 하숙방으로 곧장 가서 그 친구가 남성 전문이라며 정자 검사를 해달라고 했다. 결과는 그를 망연자실하게 했다. 정자가 약하고 자연 임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 갖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미 아이가 있다고요? 진혁은 멍한 얼굴로 진료실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내가 유리창을 닫고 있는 빵집 앞을 지나쳤다. 나를 발견한 그는 멈춰서서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돌아서며 주머니에 숨겨둔 진짜 결과지를 꽉 쥐었다. 나는 속삭였다. 내 아이가 누구 피를 물려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아. 키워주는 사람의 피가 더 소중하다. 내가 보낸 가짜 결과지는 이제 그들 가슴에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그날 밤, 효진은 짐을 싸서 진혁 어머니 집을 떠나며 편지 한 장을 남겼다. 죄송합니다. 저도 속았어요. 옥심 여사는 고성을 지르며 고가의 찻잔 세트를 산산조각 냈다. 진혁은 한 구석에 앉아 손을 떨며 출생신고서를 다시 펼쳐보았다. 그는 그 서류가 가짜인 줄 몰랐지만 아픔만은 진짜였다. 나는 그날 밤 진짜 결과지를 불태웠다. 작은 불꽃이지만 강렬했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 누구도 내 아이의 아버지라 주장할 자격이 없다. 내 손주는 아버지 없이 자랄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내놓을 할머니가 곁에 있을 것이다. 진짜 결과지를 불태운 그 밤 이후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잠든 손주의 오물오물한 입술을 볼 때마다 내 선택에 후회가 없었다. 하지만 내 예상대로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나는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았다. 진혁이 역으로 소송을 걸어 이번에는 공식 기관을 통한 아이의 DNA 재검사를 요구했다.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끝까지 해보자. 나는 서연을 데리고 법정에 갔다. 진혁의 정자 약화 진단서도 함께 챙겼다. 재판장 앞에서 나는 솔직히 말했다. 이 사람은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양쪽 모두 감정해 주십시오. 진혁의 변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증거가 내 손에 있는 줄 몰랐다. 진혁은 나를 노려보며 굳어버렸다.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양측 모두 국가법의학센터의 감독하에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진혁이 몰래 여러 차례 전화를 하는 걸 눈치챘다. 나는 근처 주차장 소년에게 도청을 부탁했다. 결과, 진혁은 정자 약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건강 기록을 조작하려 했다. 나는 즉시 이전 결과지를 사진으로 찍어 법원에 제출하고 아동 정보 보호 요청도 함께 냈다. 사흘 후 내가 상상도 못한 인물, 진혁의 고모 영희가 내 빵집에 찾아왔다. 낡은 서류 뭉치를 들고 와 말했다. 순희 씨, 도우러 왔어요. 나는 경계하며 물었다. 왜 오셨어요? 그녀는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진혁이 어릴 때 볼거리, 유행성 이하선염을 알았어요. 의사가 생식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때 진단서를 내가 보관했는데 아직도 있어요. 나는 받아들며 가슴이 뛰었다. 실제로 중앙아동병원 진단서였다. 볼거리 후 한쪽 고환 위축, 생식기능 영향 위험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물었다. 왜 이제야 주셨어요? 그녀는 답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 아이는 그 집에 가면 안 돼요. 순희 씨만이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요동쳤다. 처음으로 그 집안에서 내 편이 생겼다. 나흘 후 국가법의학센터에서 DNA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나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아버지, 한진혁. 유전적 일치하지 않음. 법정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다.
진혁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내가 아버지라고.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이 아이는 당신 친자가 아닙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너 나를 속였지? 나는 일어나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다. 아무도 속이지 않았다. 내가 아내와 아이를 버린 거다. 이제 하늘이 벌을 내린 거니 변명하지 마라. 진혁은 휘청이며 주저앉았다.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다. 재판이 끝난 뒤 나는 서연과 손주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세간의 시선을 피했다. 며칠 후 효진도 사라졌다는 소문을 들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남겨두고 떠난 것이다. 나는 손주를 품에 안고 말했다. 아무도 필요 없어. 할머니만 있으면 돼. 친자가 아니라는 판결 이후 진혁은 우리 삶에서 3달 가까이 사라졌다. 전화도 편지도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그래, 나는 이 날을 오래 기다렸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날 내가 손주에게 죽을 먹이고 있는데 서연이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았다. 한진혁 씨를 아시나요? 아동 출생신고 관련 위조 서류 사용 혐의로 임시 구금 중입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출석해 주십시오. 나는 즉시 손주를 안고 서연과 함께 경찰서로 갔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진혁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초췌한 얼굴이었다. 나는 동정심이 아니라 경멸만 느꼈다. 경찰이 출생신고서를 내밀었다. 서연과 진혁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다. 그는 그 서류가 원본이라며 해외 이민 신청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동사무소 기록과 대조하니 진짜 원본은 내가 작성한 아버지란 칸이 비어있는 서류였다.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이 서류에 한 번도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위조입니다. 저는 덧붙입니다. 저도 그가 어떤 서류든 복사하거나 다시 작성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담당자는 진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진혁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속셈을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해외로 데려가려고 서류상 아버지의 권리를 이용해 비자를 속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통제불능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 서연은 집에 갈 수 있었고 진혁은 문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의 손을 주물러주고 있었고 서연은 저를 바라보며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저 사람은 내 아이를 뺏으려고 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야. 체면 때문이지. 저런 사람은 아들이 없으면 실패라고 생각해. 그리고 전처에게는 절대 지고 싶지 않은 거야. 2주 후 법원에서 예비 심리가 열렸습니다. 저는 서연과 손주를 데리고 이번에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진혁은 피고석에 서 있었고 얼굴은 어둡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는 진술했습니다. 저는 단지 아이를 부양하고 미래를 위해 걱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처가 모든 연락을 막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제가 막은 건 당신이 제 아이를 병원에서 납치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들 낳은 사람만 집에 남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서류까지 위조하고 남 탓까지 해요. 판사는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초범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진혁은 행정처분과 개인 기록에 주의가 남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그는 서연에게 말을 걸려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매달 양육비만 보내게 해줘. 아무 권리도 필요 없어. 서연은 저를 바라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계좌이체로 해도 돼요. 하지만 아이를 만날 수는 없어요. 모든 연락은 우리 엄마를 통해야 해요. 진혁은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만 갖고 있어도 될까요? 저는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은 아이가 1살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고 저와 서연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건네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진은 드릴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저는 손주를 데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진혁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길러줘서 고마워요. 저는 손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누구 대신에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가 제 딸의 피와 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격 없는 아버지의 소나귀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겨울 아침,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살금살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여자가 야은 외투를 입고 창백하고 마른 신생아를 안고 있었습니다. 효진이었습니다. 저는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희 씨,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이가 곧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놀라고 있는데 집안에서 서연이 뛰어나왔습니다. 서연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애가 보라색이 됐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서연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하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뜨겁고 눈은 흐릿했습니다. 분명 고열의 폐렴이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군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가자 효진은 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생사의 순간에는 모든 사소한 일들이 사라집니다. 3시간 후 의사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이가 급성 폐렴입니다. 다행히 제때 왔으니 이제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효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녀를 하숙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은 텅 비고 습하고 기저귀도 우유도 없었습니다. 효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쫓겨났어요. 옥심 아주머니도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완전히 낫고 나면 꼭 정식으로 서류를 만들어야 해요. 효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슬퍼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남자에게 인생을 망친 여자들의 끝없는 악순환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 명은 아들을 낳지 못했다. 며 집에서 쫓겨나고 한 명은 매달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가장 고통받는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손주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옆방에서 약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효진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도 날카로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희망이 다 사라진 엄마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엔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길 줄 알았어요. 모든 걸 가질 줄 알았지요. 그런데 결국 졌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 게 아니에요. 단지 길을 잘못 선택한 거죠. 하지만 아직 아이가 있고 다시 시작할 기회도 있어요.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저를 정말 미워하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잊지 못할 뿐이에요. 그날 오후 서연은 아이에게 우유와 스웨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 두고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행동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효진은 말했습니다. 저 멀리 가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이를 일주일만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제대로 된 곳을 찾을 때까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그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게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6날이 지났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7째 날, 저는 아이를 안고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가족이 필요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이가 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이 아이 키울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또 한 명의 손주가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출생 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서류상 제가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고 부모는 미상, 그 칸은 비워져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성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평온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성민이가 집에 온 뒤로 모든 것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딸 서연도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더 자주 웃고 두 아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친손자 도현이를 안고 서연은 언젠가 남편을 빼앗았던 여자의 아이 성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과의 빚을 갚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뒷마당에서 기저귀를 널고 있는데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진혁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여의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멍한 표정이었다. 손에는 우유와 기저귀가 든 봉지를 들고 있었다. 나는 문을 막고 서서 여전히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왜 왔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거 알아요? 그냥 아이를 잠깐만 보고 싶어요. 잠깐만. 나는 침묵했다가 물었다. 어떤 아이? 그는 말문이 막혔다.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대답했다. 도현이요. 나는 문을 조금 열었다. 들어와. 하지만 안아서는 안 돼. 그가 들어오며 주위를 둘러봤다. 성민이가 그네에 누워있는 걸 보고 그는 물었다. 이 아이는? 나는 대답했다. 효진이 아이야. 지금 내가 키우고 있어. 그는 성민이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한 번도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 없어. 지금 두 아이를 보니 내 존재가 이 아이들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껴. 나는 돌아서서 짧게 말했다. 맞아. 아무것도 아니지. 그는 봉지를 내밀었다. 이거 아이들 주려고 샀어요. 나는 받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양육비 줄 필요 없어. 우리 충분히 돌볼 수 있어. 당신은 그냥 똑바로 살고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마. 그걸로 됐어.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떠났다. 그날 밤 서연이 물었다. 엄마, 아이들이 크면 자기 아빠에 대해 물어보면 안 무서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언젠가 아이들이 물을 거야. 숨기지도 원망하지도 않을 거야. 그냥 필요한 만큼만 사실을 말해줄 거야. 필요한 만큼이 뭐야, 엄마?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되 미움이 아이들 마음에 싹트지 않게 하는 거야. 우리 세대는 충분히 힘들었으니
다음 세대는 더 힘들지 않게 해야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내 딸이 이해하고 있음을 알았다. 다음 달, 나는 두 아이 모두를 반일 유치원에 등록시켰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나를 할머니라고 부를 때 내 마음은 햇살을 선물 받은 듯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이 평온이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익명의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에는 나와 두 아이의 사진,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당신은 두 아이를 모두 가질 권리가 없어. 아이들은 결국 핏줄에게 돌아가야 해.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폭풍이 다시 돌아왔음을 알았다. 나는 그 사진과 협박 편지를 들고 동네 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은 증거로 보관하며 감시를 약속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 아이를 나만큼 지킬 사람은 없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모든 문의 자물쇠를 다시 점검하고 현관 앞에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했다.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두 아이에게 손댈 수 없다. 사흘 뒤, 다른 지역 번호판을 단 낯선 차가 우리 집을 물으며 골목 입구 슈퍼에 들렀다. 가게 주인은 사정을 알고 엉뚱한 길을 가르쳐줬다. 나는 이미 경계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카메라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정확히 새벽 2시. 차 한 대가 대문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멈췄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 남자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나는 숨을 고르며 미리 준비해둔 쇠파이프를 들고 빠르게 문 밖으로 나갔다. 그가 막 대문을 열려는 순간 나는 불을 켜고 뛰쳐나갔다. 멈춰. 한 발짝만 더 오면 경찰 부를 거야. 그는 놀라 도망쳤다. 나는 카메라에 차 번호판을 또렷이 찍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차주를 찾았는데, 효진의 외가 사촌인 광호라는 사람이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곧장 효진이 출산했던 병원으로 가서 기록을 다시 조회했다. 5시간과 몇 마디 부탁 끝에 당시 당직이었던 의사를 찾았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출산할 때 광호라는 남자가 따라다니며 돌봤어요. 남편은 아니었지만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 서연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다. 서연은 한참을 조용히 듣더니 물었다. 엄마 생각은 어때? 효진이 아이를 맡기고 가족이 다시 찾으러 온 건데? 나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 생각엔 그들이 정말 아이를 위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오지. 왜 밤중에 몰래 숨어 다녀? 진심이었다면 그럴 필요 없었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미리 준비해야겠다. 나는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다. 진혁의 친히 모인 영희 아주머니께 효진이 아이를 버리고 간 사실에 대해 증언을 부탁했다. 아주머니는 흔쾌히 동의했다. 나는 두 아이 모두의 법적 후견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거의 한 달간 서류를 준비하고 거주지와 호적 증명, 효진이 더 이상 지역에 없다는 신원 확인까지 마쳤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서 허가가 났다. 나는 공식적으로 두 아이의 합법적 후견인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성민이에게 죽을 먹이며 나는 아이의 눈에서 이상한 평온함을 보았다. 비극을 겪은 아이들 같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일기를 썼다. 성민이와 도현이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같은 상처를 안고 있다.
나는 두 아이가 날아갈 만큼 자랄 때까지 그들을 감싸주는 고치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전화를 받았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희 씨, 저는 광호입니다. 아이에 대해 제 핏줄입니다.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읍내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만약을 위해 증인도 충분히 있는 곳이었다. 광호는 제 시간에 도착했다. 30이 넘은 듯한 마른 체격, 햇볕에 그을린 얼굴, 퀭한 눈. 얼굴은 거칠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나는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민이의 친아버지입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광호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아이를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린 아이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놓았잖아요. 그는 침묵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제가 놓은 게 아닙니다. 효진이가 저를 사라지게 했어요. 가난하다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진혁에게 기대면 아들을 낳으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 믿었죠. 나는 놀랍지 않았다. 효진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녀는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지름길을 너무 믿었던 것이다. 광호가 계속 말했다. 그녀가 아이를 당신에게 맡겼을 때야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됐어요. 2달 동안 찾아 헤매다가 겨우 알아냈죠. 하지만 두려워서 감히 나타나지 못했어요. 더는 참을 수 없게 됐을 때까지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한밤중에 우리 집에 찾아온 게 더는 참을 수 없어서였나요? 광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되찾으려는 마음은 없어요. 단지 그 아이가 잘 지내는지만 알고 싶었어요. 나는 가방을 열어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성민이가 미끄럼틀을 타며 웃는 사진, 도현이와 밥을 먹는 사진, 내 품에 안겨 잠든 사진. 나는 그것들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게 그 아이의 삶이에요. 더 이상의 충격은 필요 없어요. 광호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이론상으론 당신이 아버지일 수 있죠. 하지만 아이를 키운 건 그 아이가 눈을 뜬 날부터 오직 나뿐이에요. 그는 지갑에서 작은 팔찌 하나를 꺼냈다. 빨간 실로 만든 팔찌였다. 효진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가진 게 이것뿐이에요. 혹시 아이에게 이걸 채워줄 수 있을까요? 제 사과의 뜻이에요. 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이에게 접근해선 안 돼요. 만나고 싶으면 법원을 통해야 해요. 광호는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아이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그는 떠났다. 나는 한동안 더 앉아 빨간 팔찌를 손에 쥐었다. 이상하게도 그를 믿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성민이가 잠든 사이 그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었다. 아이는 꿈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요동쳤다. 아이를 낳지 않았어도 어떤 엄마는 자식보다 더 깊이 사랑한다. 다음 날 아침 두 아이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대문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문틈에 넣고 갔다. 열어보니 유언장 사본이었다. 보낸 사람, 광호. 내용, 내 모든 재산을 현재 순희 씨가 키우고 있는 성민이라는 아이에게 남깁니다. 내게 남은 건 고향의 작은 땅뿐. 그 땅도 마땅한 이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이 세상엔 때때로 말없이 행동으로 속죄하는 사람이 있다. 선언도, 다툼도 없이. 단지 제때 내미는 한 번의 손길이면 충분하다. 나는 그 유언장 사본을 군청 공증사무실에 가져가 확인을 요청했다. 공증인은 꼼꼼히 살펴보고 말했다. 유언장 작성자가 직접 와서 확인해야 절대적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광호는 자취를 감췄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유언장에 적힌 산골마을에 연락했다. 호적 담당하는 옛 친구의 도움을 받아 광호를 아는 사람을 겨우 찾았다. 그날 저녁 문자가 왔다. 광호가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유언장 보낸 날 바로 다음 날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가슴을 세게 얻어맞은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아직 아버지가 되지 못한 광호를 위해 향을 피웠다. 작은 사진 한 장을 아이들 아버지 사진 옆 소박한 제단 한켠에 올려두었다. 약속 지킬게요. 내 자식처럼 키울 겁니다. 성민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빨간 팔찌는 여전히 작은 손목에 있었다.